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의 실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에 2016년 초에 나왔던 4차 산업혁명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엔비디아 얘기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AI가 그리는 세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들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들도 이제 중국 수출 규제에 나서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바탕에는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거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와 이제는 국방력이라는 게 예. 기술이구나. 왜냐하면 뭐 이게 저희 드론도 그렇고 예. 사실은 그 비싼 탱크들이라든지 그 전투기들을 한 방에 저희가 물리치는 걸 보면 예. 대부분 다 거기들은 AI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반도체가 있죠. 다 들어있고 AI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바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센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정밀 타격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AI가 중요한 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예.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옛날 화웨이 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기술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가 워낙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 뭐 미국의 우방들도 상당히 많은 화웨이의 통신 시스템들을 많이 장착을 했었죠. 5G 할 때 다 화웨이 시스템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랬죠. 완전히 뭐 우방엔 영국 같은 경우도 끝까지 우리는 화웨이 거 쓰겠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스파이 칩이 박혀 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알 수가 없죠.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데요, 사실. 예. 일단 뭐 미국이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하고 만약에 진짜 우방이 맞다면 우리하고 예를 들면 국방부의 한 라인 이런 거에 만약에 화웨이를 통과해서 간다면 이거는 뭐 결국 이 정보를 담보할 수 없다. 예. 다 뜯어내라. 음.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심하다 생각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변화 중에 IRA. 근데 사실 IRA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렇죠. 예.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승용차의 EV화는 막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70% 이상이 경트럭, 라이트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벤이라든지 SUV라든지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0% 넘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라이트럭에 접목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포드 F150 라이트닝 이런 차들인데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중국 자동차 들어오지 마. 또 하나가 뭐냐면 칩4 동맹입니다. 우리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요체는 뭐냐면 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장비 다 끊어.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더 발전하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굴기 때문에 중국이 더 높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시간을 지연하는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질문 주신 엔비디아의 A100, H100이라는 고도의 GPU를 납품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단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GPU거든요. 근데 이걸 중국에 판매 못하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AI 쪽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조금 변모시키면 스마트 웨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투용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장갑차, 탱크 아니면 뭐 우리 사족보행 로봇에 기관총을 달게 되면 이건 전투용 로봇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중국의 어떤 도약을 막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거거든요. 자, 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지만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얹게 되면 스마트카가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8대의 카메라, 뭐 아니면 니오 같은 경우 12대의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다발로 박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산 자동차가 워낙 가격이 싸고 자율주행 기술도 워낙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사실 니오라든지 아니면 무슨 리오토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산 자동차가 백악관 근처에 다니거나 펜타곤 근처에서 돌아다닌다.
사실은 그 뭐 우리 우방이라면 아무 문제도 안 되죠. 예. 근데 신뢰 문제라는 게 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자동차들이 미국의 이 중심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스캔해가고 정보를 만약에 계속 빼간다면 음. 보통 우리가 ETL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AI의 핵심이 뭐냐면 네. extract 추출하고 그다음 추출하고, transforming 전환하고 트랜스포밍, 예. 로딩하는 예. ETL 프로세스가 ETL. 쉽게 말하면 엣지 컴퓨터가 차 안에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가서 추론과 학습을 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주무실 때 오버디에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정보를 또 역시 어떤 모드를 통해서 송출하고 이 플로우가 계속 돼야 AI가 계속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 중국산 자동차는 이 추론과 학습을 어디에서 할까요? 중국에서 할 중국에서 가능성이 하겠죠. 없죠. 그죠? 예. 그럼 미국과 한국과 유럽에서 있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실제 다 중국에서 일단은 서버는 이제 중국에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예. 뭐 예를 들면 지형 지물에 대한 완벽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이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중국 애들이 그렇게 데이터 게더링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한국 자동차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잠재적 경쟁자. 지금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도 일단 힘들지 뭐 수출은 막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들이.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1980년대, 90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막 침투를 했듯이 중국산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항속거리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에 있고요. 네. 자율주행은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컴바인된 게 가격이 뭐 지금 테슬라나 이런 차는 굉장히 비싸지만 네. 만약에 반값의 중국차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된다. 이건 제가 보기엔 경쟁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 사례를 이 드론에서 찾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취미용 드론이나 방송용 드론이 DJI라는 중국 회사가 거의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뭐 과점이지만 사실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다른 경쟁 업체로 하여금 아예 추격 의지를 거의 말살시킬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전기차에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미국에서 견딜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IRA하고 이 뭐 치포 동맹 혹은 이제 반도체 과학법은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전 시간에 얘기했던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개체 수율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겠다라는 미국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국방 쪽까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실제 뭐 패권 국가인 두 국가가 행여 전쟁이라도 났을 경우에 지금이야 뭐 보병 인력들이나 아니면 무기의 어떤 수가 중요하지만 제조는 미국보다 중국이 강하겠죠. 예를 들면 무인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아마 개체 수는 중국을 못 이길 겁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뭐 엔비디아의 이제 뭐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의 그 기저에는 이런 미국의 중국의 견제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정리해서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로알토,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중국인 거주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이 될 게 뭐 최근에 이제 중국 분들을 뭐 미국에서는 야 이런 핵심 기술은 중국 분들 오지 말라고 막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 분들이 많죠. 굉장히 인도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특히 비전 센싱 쪽은 압도적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면 인식 하는 예. 거. 예, 예. 안면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3만 명 이상 운집돼 있는 스타디움에서 쉽게 말하면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티엔왕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천자의 그물망자거든요. 티엔왕이 이제 중국말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천이니까 스카이, 스카이. 그물망이니까 네트워크. 넷. 이거 스카이넷입니다. 터미널 때 나온 그 네, 맞습니다. 스카이넷이네요. 예. 이게 뭐냐면 CCTV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은. 예. 그걸로 13억 인민들을 감시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디지털이 나왔을 때 뭐 특히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손으로 계속 확장하게 되면 예. 픽셀 단위까지 나오고 우리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깍두기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리 저희가 확장을 해봐도 이 깍두기 상태가 잘 안 나타나죠. 그만큼 화소수가 늘어난 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13억 인구들은 안면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고요. 카메라를 보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제 이민번호 같은 게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인지 기술은 중국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중국도 이제 CES에서 나오는 뭐 AI 쪽의 회사들 보게 되면
거의 미국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드웨어였다. 되게 치사한 방법이긴 하죠. 미국이 야, 이 중국이 여기까지 왔어? 네. 그러면 야, 니네 장비, 그다음 부품, 소재 납품하지 마. 사실 되게 치사하게 이제 중국에 태클을 건 거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저기 약간 독일 지멘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지멘스가 맞습니다. 이제 미국 엔비디아와 이제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AI 쪽으로 이제 협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독일이나 사실 이 독일 얘기를 하는 거는 독일이나 일본 그러면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여기에 AI가 결합되면 상당히 파워풀할 것 같은데 독일이나 일본 쪽의 AI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 네. 저는 이제 자동차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 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음, 많이 부족합니다. 음,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네. 도요타의 투자 방향과 규모가 굉장히 흡사해요. 수십 조를 AI 업체에 썼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요타는 도요타 뱅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투자 금액에 비해서 지금 수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더딥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뭐 도요타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혼다나 아니면 닛산이나 이런 쪽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요. 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GM과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쪽에 지분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네. 결국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수조 단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경 올림픽 때 사실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뭔가 보여주겠다. 네. 그게 이제 이팔레트라는 자율주행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본 올림픽 때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패럴림픽 때에 나왔다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이후로 에게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독일은요? 경우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아니면 벤츠나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독일 입장이 약간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의 판로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상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의외로 독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못해요. 네. 그렇죠. 대신에 네. 중국에서는 뭐 폭스바겐이 뭐 일기 상하이 폭스바겐 같은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다 폭스바겐 계열이고요. 아우디 벤츠나 뭐 BMW 같은 굉장히 럭셔리 차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허용한 회사가 아니면 데이터 취업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외국이 쓸 수 없게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보게 되면 레벨 1, 레벨 2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할 거냐 알 수준이라면 귀책 사유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이제 레벨 3, 4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귀책 사유가 이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는 게 레벨 3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3는 이제 옵셔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가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블랙박스라든지 모든 거는 귀책 사유가 자동차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가 계속 레벨 2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거기다 기술을 얹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레벨 2 플러스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유가 나 책임은 지고 싶지 자동차 않은데 회사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레벨 2가 레벨 2가 아닙니다. 근데 레벨 2에서 그러면 3, 4로 가면 근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기술이 뭘까요? 역시 AI입니다. AI. 그래서 AI가 갖춰진 회사는 레벨 3, 4로 갈 수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우리가 ADAS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값싼 모델들도 HD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레벨 2까지는 가는데 네. 3, 4는 이건 넘사벽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 예. 어떤 일정한 허들을 넘어야 무인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민스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손을 잡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독일과 일본 공이 AI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뛰어나다. 예.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업체나 독일 자동차 업체가 중국하고 많이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다가 이번 미국의 어떤 이런 태클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죠. 한국은 그럼 이 AI 시대에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하고
특히 이제 저기 뭐 로봇으로 좀 얘기를 좀 끌어갔고 또 자율주행 얘기를 좀 드리다 보면 네. 한국도 사실 레벨 2까지는 뭐 굉장히 열심히 이 손을 많이 잡았죠. 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가 앱티브 음. 그래서 옛날 델파이의 자율주행 사업부 이름이 앱티브거든요. 음. 앱티브하고 손을 잡고 거기 있는 자회사인 누트nom이나 오토마티카라는 회사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네.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음.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손을 잡았는데 이 AI라는 벽을 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난주가 되겠네요. 지난주는 지난주에 현대자동차가 우리 2025년도에는 모든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즉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로 다 바꾸겠다. 네.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방향이 옳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ETL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네. 순환되는 정보가 순환되고 학습되고 추론되는 이 사이클을 갖추지 않고는 점증적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요, 뭐 OS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 바로 다운받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업데이터블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그 순간으로 멈춰 있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아마 테슬라가 그래 했듯이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업데이터블한 차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AI가 또 결합이 되고 그렇죠. 현대 뭐 오토에버 같은 회사에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추론과 학습을 하면서 한국 지형이나 아니면 해외 쪽 수출하더라도 그쪽에 맞는 실정에 이제 AI가 학습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 AI 쪽으로는 상당히 좀 깨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로봇 쪽도 제가 로봇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 분들이 해외 쪽에 있는 로봇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개별 기업을 봤을 때 경쟁력은 좀 애매하나 그 한국인들의 네트워크라든지 그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삼성전자도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화에 삼성 이제 테크윈을 매각하고 나서부터 로봇의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역시도 이제 이 로봇을 하겠다 1000명을 했지만 지금 인재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좀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굉장히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네. LG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뭐 많은 로봇 회사들, 중소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실제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비상장 회사이지만 LG CNS 같은 경우는 로봇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네. 지멘스 같은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풀필먼트나 아니면 뭐 스마트 시티 네. 이런 쪽에서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LG CNS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담당하게 되는 즉 경쟁을 했을 때 선정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G CNS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엑사원이라는 하이퍼스케일 AI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AI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초거대 AI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LG도 굉장히 빠른 속도 따라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AI의 핵심이죠. 이미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가 클로버, 그래서 우리가 음성인식 네. 비서 클로버하고 팝하고 네. 영어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한국말로 번역해주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자연스러워졌죠. 클로버는 기자들도 많이 쓰는데 되게 성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두 개를 이제 성공시킨 다음에 모기업인 네이버에 넘겼고요. 네. 지금은 두 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게 로보틱스 사업부와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이 두 개 사업부가 사실 굉장히 이 한국에서는 수준이 높고 뭐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MIT의 박사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이죠. 그래서 네이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이 숙제는 AI 고도화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수하자마자 이제 깨달았고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사업부, 그다음에 로보틱스 사업부가 의왕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뭐 삼성도 AI 관련된 인재에서 늘 보면 공고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게 빨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 이번 정부도 사실 로보틱스와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도 좀 많이 늦춰졌지만 늘 그랬듯이 빨리빨리. 저기서 한국의 특징이죠. 빨리빨리. 빨리 좀- 추격하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예. 독일, 일본보다는 한국이 저는 위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이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일본 얘기를 거쳐서 한국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AI 시대에 그럼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가져야 되는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숙주가 자동차냐, 네, 로봇이냐에 따라서 AI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AI 특징은 사람의 뇌처럼 학습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AI가 고도화된다는 건 아마 뉴스라든지 특히 수많은 이제 뭐 블로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분들이 AI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많이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공부하실 때마다 느끼셔야 될 게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로봇이 인당 생산성을 거의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 근데 그게 경제라는 거는 어떤 생산 주체들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의 변수다. 실제 자동차도 캐파라는 게 30만 대짜리 공장이라면 만드는 속도 1시간에 몇 대를 만드냐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로봇이 결국 그 리밋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라는 개념이 모호해진다. 그러면 인간은 풍요의 시대에 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요. 로봇이 만약에 로봇처럼 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AI가 비로소 기계에 장착되고 로봇이 되면 무인화가 되는 거예요. 예. 무인화 이후에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갈 거냐의 방향이 앞으로 아마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도 네. 사실 인간의 욕망이 만약에 이 현실 세계에서 내 욕망이 바로 온라인으로 투영이 되고 오프라인의 로봇이 실시간으로 생산을 해준다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중국의 공산품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로봇이 만들게 되면 더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풍요의 시대에 올 거라는 건데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이 다 똑같이 싼 물건을 쓰면서 다 똑같은 효용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데 사람의 어떤 꿈 아니면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아마 표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아마 생각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대로 봤을 때 디지털의 AI화, 그다음에 물리세계의 AI화 네. 이걸 통해서 무인화가 이루어진다. 무인화가 이루어지거든 인간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게 아마 가상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애플이 XR 디바이스 내놓고 나면 이쪽이 더 커지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러운 어떤 상식적인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 예. 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뭐 1차적으로는 로봇에 들어간 부품들,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 아니면 뭐 공유로 일단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 많은 회사들이 아마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AI가 그리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자율주행에서부터 파생되어 있는 많은 기술들이 특히 뭐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모든 사물을 다 구분할 수 있다면 아마 로봇이 시속 8km로 달리면서 우리 일상의 일들을 도와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특히 이제 AI 쪽에서 꿈꾸고 있는 미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는 AGI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이렇게 결국 단편적으로 굉장히 내로우한 작업을 하는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시대죠. 이게 AGI 시대로 결국 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작업, 뭐 예를 들면 가정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하고 놀아주는 뭐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든지 이런 것 별로 아마 많은 엔진들이 생길 거고요. 그 엔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아마 AGI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변화를 저는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반도체에서부터 어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양한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좀 차단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